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뉴스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김은경 혁신위 조기 종료 가닥. 초전도체 지위 논란 가열,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한다까지 오늘도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내용들 총망라되어 있는데 평론가님과 나눠볼 이야기들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조기 종료 가닥입니다. 노인 비하 발언을 비롯해 각종 설화로 좀 문매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두고 당의 고민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위는 오늘부터 약 2주에 걸쳐서 혁신안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취재진하고 만난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신중치 못한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사과할 의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 책임론 그리고 김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된 질문 또 대한노인회에 방문을 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결국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요. 한편 또 이 김호희 대한노인회장의 행동, 그 사진의 뺨을 때리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논란이 되기는 또 했습니다만 결국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로 논란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한 달여 전 실버세대 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또 최근 위원회 구성까지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김기현 대표가 지난 7월 6일이었죠. 이춘식 실버세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이 위원 구성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모두 76명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 이 어떤 일을 담당하냐 하면 향후 당의 실버 정책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성이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좀 앞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는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실버세대 위원회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김은경 위원장 이전에도 사실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들 노인 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역시 950만 세대, 실버 세대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 모멸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 정리해야 되는 것,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다르다를 좀 전면적으로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요 화두가 청년이었어요. 좀 네. 청년 세대, 청년, 청년 정치인들도 화두가 됐었고 청년이었는데 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야당에서 이슈가 불거진 후에 좀 빠르게 마무리된 실버세대 위원회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민주당
민주당에서 지금 노인 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 잊을만 하면 나오는 네. 이유가 청년 세대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정치 쟁점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실버 세대 위원회, 사실 김은경 위원장의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 실버 세대 위원장이 임명이 됐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성원 자체가 조금 일찍이 마무리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이건 아무래도 민주당과 우리는 다르다. 아까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조금 일찍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진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총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실버세대 위원회가 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어 놓고 특별히 역할론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 진정성 의심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성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양극화되어 있고요. 갈등만 부추기는 것만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요. 중요한 건 세대 간 연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논란이 계속해서 좀 여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족사 논란 불거졌습니다. 먼저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가 시부모에게 뭐 폭언을 했다, 악담을 했다, 협박을 했다는 그런 폭로성 글을 올리면서 좀 사건이 점화가 되었죠. 네, 김은경 위원장 시누이 김모 씨가 본인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겁니다. 애초에 이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김은경 위원장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인 거죠. 뭐 이 발언이야말로 이 노인 폄하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 자체가 거짓이다. 김 위원장의 시누이인 김모 씨가 본인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본인 신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혔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한 언론사에 이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단적으로 김 위원장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뭐 온갖 악담 또 협박을 김은경 위원장이 일삼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은경 위원장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 개인사인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외에도 김은경 위원장이 시아버지가 일군 회사의 재산을, 회사를 가로챘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가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특허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아버지 특허청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시누인 김모 씨의 부친이죠. 실제로 특허만 15개를 보유한 발명가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김 위원장의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상당히 잘 운영이 돼서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지금 김 위원장의 시누이가 이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게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김 위원장의 시아버지 역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 장례식장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남편 사망 이후에 시부모의 사업체까지 빼돌린 며느리가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식장을 찾아오느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장례식이 네. 치러졌던 당시에 김은경 위원장의 위치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로 이 왔던 부의금을 가져가는 모습을 본 이 가족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 표명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12월 언론에 난 김 위원장 시부 부고를 확인을 했는데 유족은 단 한 사람, 사실 시누이가 있기 때문에 유족이 단 한 사람일 수가 없는데 단 한 사람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며느리인 김 위원장 네. 이름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란 직함으로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한 시누이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던 사업체를
오빠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김 위원장의 남편이 2006년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빠가 죽고 나서 이 사업체는 김 위원장의 동생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 한 언론사와의 이 통화가 있었습니다.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시누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김 위원장이 밝혔던 내용들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쓴 글 모두가 사실이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 측에서 반박을 한다면 관련 자료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논란이 정말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아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가족 간의 반박, 가족 간의 폭로야말로 우리가 뭐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거의 많잖아요.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김 위원장의 개인사, 이 가족사 역시 막장 드라마 같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노인 폄하 논란에 이어서 김 위원장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는 평가도 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큰아들이라고 밝힌 사람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시누이,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김 위원장의 아들 입장에서는 고모입니다. 고모가 블로그에 쓴 글 모두는 거짓이다라는 취지의 반박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 아무렇지 않게 본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을 해서 참담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시누이라고 하는 분이 막내 고모인 것 같습니다.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모들은 부양 책임은 지지 않으시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은 받아가셨겠지만, 물론 이건 받아가셨겠지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저희 가족, 그러니까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 아들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그 이후에 이제 김 위원장의 남편이죠. 남편이 운영했던 회사를 김 위원장이 가로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짓 주장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추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본인 선, 그러니까 이 글을 쓴 큰아들 선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가족사니까요. 이게 제3자가 나서기 정말 애매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이 노인 폄하 논란으로 김 위원장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본인이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한 발언이 또 진위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까지 제기한 상황이죠. 사실 뭐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 논란, 계속 뭔가 설화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만큼 말실수가 잦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족사, 개인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뭐 개인사 논란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시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남편까지 지금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이게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부모님, 남편 사별 이후에 18년 동안 모시고 살아서 어르신들 공경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 파악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쉽지 않다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뭐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윤경 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에 이례경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이기는 했지만 지명됐을 때 9시간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발언들 논란이 되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임명된 김은경 위원장 역시 사실 당 내부를 뭔가 혁신한다라기보다 아이러니하게도 혁신위원장이지만 혁신의 대상이다, 이런 지금 비판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
바로 이재명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로 네.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면서 출범한 혁신위가 일단 구설수에 계속 오르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활동 종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을 겪은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좀 조기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당 지도부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당초 뭐 9월 초다, 9월까지다 이렇게 활동 예정 기한이 있었는데 이보다 앞당겨진 시점이죠. 8월까지 이 혁신이 활동을 하고 혁신위를 조기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안 발표 시기도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이 순회 간담회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 전국 순회 지역 간담회도 줄줄이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혁신위가 이렇게 조기에 이 종료 시점을 앞당기게 된 거죠. 앞당기게 된 시점 배경에는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이게 뭐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당 안팎에서 이 혁신이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김 위원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퇴론까지 터져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친명계에서도 나온 겁니다. 사실 비명계에서는 혁신이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혁신위원장 그 역할론에 대해서 의구심 제기를 해왔어요. 근데 친명계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사실 함구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공천룰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고 뭔가 입장을 내야 되겠다라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그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비명계에서 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가 나온 혁신안들 보면 제1호 혁신안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니라 조건부 불체포 특권 포기로 결정이 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8월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호 혁신안이라고 기명투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기명투표라는 것, 뭐 이재명 대표는 이게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은경 위원장에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정치 구현 이전에 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정치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소신 투표는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기명투표가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내에 뭐 겉과 속이 다르다 해서 수박이라는 은어가 쓰이지 않습니까? 수박 색출 용도, 그러니까 권리당원, 개딸들에 의해서 수박 색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명투표 방안을 놓고도 친명계와 비명계 입장차가 여실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혁신위가 내놓은 안마다 이 당 내에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애초부터 혁신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혁신위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당 내 꾸려진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사실 기한 앞당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여기서 더 현명하게 결정을 하자면 종료 시점만 앞당길 게 아니라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서 이제 총선의 승리까지 가기 위해서 출범시킨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지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뇌관이 된 혁신이 조기 종료, 평론가님께서는 이 조기 종료가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물꼬를 트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기 종료를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뭐 추정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조기 종료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일정대로 예정대로 길어진다면 9월까지 혁신위 활동이 이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어떤 리더십 부재, 리더십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계속 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기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타이밍상 줄여보자라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뭐 조기 종료를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택할 수밖에 없는 것, 사퇴론 대신 택할 수밖에 없는 건 이래경 대표가 9시간 만에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위원장마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더욱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강도를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조기 종료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해결책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혁신안 이번 달에 계속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혁신안들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비명계를 뭔가 제외하자는 내용이 꽤 많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혁신안을 내놓고 이 혁신위가 조기 종료됐을 때 민주당이 혁신이 될까요? 여진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속담으로 이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속담 있죠? 네. 조기 종료라는 건 그런 식의 해결책밖에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 조기 종료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퇴론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지금 조기 종료를 한다는 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뭐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착륙을 대신 택한 거예요. 사퇴론 대신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김은경 위원장 이 혁신위가 해체를 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신뢰를 잃게 되면 권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김은경 위원장 지금 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신뢰를 얻고 있나요? 계속해서 신뢰를 잃는 모습, 거기다 가정사까지 불거지면서 리스크는 한층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 종료 시점까지 특히 비명계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사퇴가 답이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야 총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친명계조차도 사퇴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제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대의원제 폐지는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층 등이 요구해온 사안인데 또 한 번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충돌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한 혁신안 네. 오늘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표 시점이 연기됐습니다. 오. 어제 오후 3시부터 관련해서 계속 밤늦게까지 장시간 회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금 관련해서 발표 시점을 10일로 미루기로 한 겁니다. 대의원 투표 이 반영 비율 축소하자, 폐지하자 이 관련된 목소리가 친명계, 비명계 어떤 갈등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동안 당내에서 이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한 표가 권리당원 한 표와 다릅니다. 한 표는 한 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행사하는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가성이 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표 반영 비율을 대폭 낮췄어요. 원래 45%였는데 30%까지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잖아요. 이게 터지면서 대의원표 비중을 줄여서 이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차단시키자 이런 목소리가 친명계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커졌는데요. 반면에 비명계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권리당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권리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개딸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대의원제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권리당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개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는 이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서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입김이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그런데 이미 뭐 김은경 위원장은 대의원제 폐지하겠다라는 보도가 어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만큼 사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대의원제 폐지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 혁신위의 비판의 칼끝,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안이 내년 총선과 바로 또 맞닿아 있는 만큼요. 혁신안 발표를 기점으로 당내 갈등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위 활동이 좀 논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으려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혁신위 활동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 내에서 평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활동이 종료되든 사퇴를 하든 간에 이 관련해서 평가가 있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혁신위에서 지금 혁신을 해놓은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총선이 이제 불과 8개월여 앞으로 남아있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큰 상황에서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혁신이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선 치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것 또한 비명계와 친명계 갈등의 골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혁신위의 활동이 종료가 될지, 사퇴론에 대한 어떤 해결법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슈들 맞문을 잇는 만큼 생생법률쇼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초전도체 진위 논란 가열입니다. 요즘 우리 과학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전도체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꿈의 물질이라 불리우는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혀서 세계적으로 정말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었는데요. 평론가님, 일단 초전도체 지금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이 초전도체 도대체 뭔가요? 저도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과학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 전도체, 초전도체와 다르게 전도체 하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전도체라고 하는데요. 네. 모든 전도체는 전기가 흐를 때 저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저항 없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이 초전도체, 근데 극조온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극조온이 어느 정도 극조온이어야 하냐면 영하 270도 이하.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건 영하 270도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조건에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이 기능을 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초전도체는 전기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저항 없이 영원히 흐를 수 있고 또 내부의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마이스너 효과라고도 하는데 마이스너 현상을 나타내는 특징,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일단 뭐 에너지 산업 그리고 자기부상 열차 같은 관련 산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꿈의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개발이 된 게 사실이고 이것이 상용화될 경우 뭐 노벨상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초원에서만 초전도성을 나타내서 상용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져요. 마이스너 어렵죠. 효과. 마이스너. 이 마이스너 효과 이 단어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럼 일상생활에서 마이스너 효과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좀 알려주시면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에너지 산업과 함께 거론을 했던 언급을 했던 단어가 바로 자기부상열차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공중에 떠서 다닌다. 아직까지는 이게 영화에서나 가능하죠.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공중에 떠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마찰, 소음, 진동 모두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얼음 위에 물체를 굴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조금만 힘을 주게 돼도 네.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각광받는 건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웠던 겁니다. 평론가님 뭔가 실제 개발이 제대로 된다면 삶의 방식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료가 싸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논문을 발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리고 한양대 연구진 등이 국내 연구진이 이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논문이 게재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평상시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가진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연구진은 LK99로 명명한 이 초전도체가 섭씨 127도까지 상온과 대기압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물질,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학 범주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요소만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온과 상압입니다. 아까 제가 극저온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우리 연구진이 논문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초전도체가 섭씨 127도, 그러니까 상온 127도에서 구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구현하는 게 과학계가 해결해야 될 숙제처럼 여겨져 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 논문이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이유도 초전도체를 127도 내외의 조건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구현이 되면 우리 생활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 실질적으로 예를 하나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MRI 촬영 네. 한 번씩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초온 자석을 활용한 게 MRI라고 합니다. 그런데 MRI 촬영 한 번 하면 사실 부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이게 만약에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구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MRI 단가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상온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은 이제 상압을 말씀을 드려야 되죠. 압력과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압력의 문제 어떤 거냐면 한 과학자가 이제 언급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상온에서 코끼리 10마리가 연필심 위에 올라간다?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준의 엄청난 압력이 있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게 초전도체. 라고 합니다. 초전도 현상이 그런 조건에서, 그런 압력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압력을 어떻게 조성하는 방법 자체가 여의치 않았는데 만약에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진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초전도 현상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의 환경이 대폭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국 과학자들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이 학계 검증 작업이 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요. 진위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네, 국제학술지 네이처지가 이 한 관련해서 인터넷판에 실은 기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연구팀 주장 화제를 일으켰어요. 며칠 전 뉴스 보신 분들은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다가 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예요. 네. 이렇게 화제를 일으키기는 했는데 주목할 만한 어떤 실험적인 실험 또 이론적으로 재현하려는 초기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연구자들 굉장히 회의적이다.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네이처가 이날 밝힌 기사의 내용, 또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LK99를 재현하려는 다른 연구팀의 어떤 연구도 그 물질의 초전도성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과학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연구진이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는 네이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뉴델리의 한 연구소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대학의 연구소에 따르면 이 LK99 합성을 보고했는데 초전도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외에도 중국 난징의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지금 재현했다는 LK99 전기 저항이 0에 가깝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걸 다시 이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온과 상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0에 가까운 상태 결과가 보고됐다라는 건 상온이 아니라 섭씨 영하 163도 극저온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합성한 물질이 LK99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실험적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 접근에 이어서 지금 이론적인 검증 역시 아직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 회의론이 계속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 학계 공동 LK99 직접 분석 샘플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해서 이 LK99 언급을 했고 우리가 초전도체 물질 발견을 했다,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연구진이 지금 학술지 관련 논문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논문 심사가 끝난 뒤에 샘플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석 작업 자체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LK99에 대한 또 진위 논란까지 확산이 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관련 주가가 또 급등했다가 또 하락하는 걸 반복하고 있죠. 지금 LK99와 관련된 초전도체와 관련된 주식시장 요동치고 있는 것을 과거에 복귀를 해보면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때도 줄기세포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했다가 또 황우석 사태가 발발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 기간이 지금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회의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로 테마주에 테마주에 꼽혀있는 한 기업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 기업 홈페이지에 관련이 없다라고 글을 올리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주가 계속해서 이 지금 LK99와 관련된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테마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주가가 변동되는 상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논란, 그 황우석 박사 사건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또 같이 한번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때 상황도 한번 짚어주세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복제 송아지에서 출발을 해서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배아줄기 세포,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난치병 환자들이 또 희망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우석 박사가 논문에서 밝힌 이 줄기세포 거짓이었죠. 그리고 난자 채취 과정에서도 연구윤리 위배됐다라는 또 이 비윤리적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황우석 사태, 그러니까 황우석 신드롬에서 황우석 사태로 전환되면서 뭐 대한민국이 충격과 또 패닉에 빠져들기도 했었는데 이 검찰 조사를 받고 8년간 법정 공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과학계에서 사라진 인물 중에 네. 한 사람이 됐죠. 마침 얼마 전 그에 관한 다큐가 OTT를 통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제 관련 연구를 이제 해외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킹 오브 클론 황우석 박사의 몰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건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 세계 부호 중에 부호죠. 만수르 부통령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 후원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동물 복제 계속 지속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개와 낙타 등 모두 1000여 마리가 넘는 동물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만약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길을 걷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좀 우리 원래 이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상온, 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검증 작업이 국내외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도 이렇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검증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초전도체 연구진은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성과 발표를 통해서 이제 진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아무래도 지금 뭐 네이처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LK99 개발을 주도한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논문이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마친 뒤에 연구 성과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이 사실을 발표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은 현재 한 국제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문이 심사를 받는데 2주에서 한 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 즈음이 되면 이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은 LK99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는 설명의 자리 4달께 갖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꿈에 몰진 초전도체 과연 인류의 삶을 또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기술 혁명인지 아니면은 이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끝나버릴 그런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전 세계 학자들의 검증 결과 기다려보는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뭐 아직 논문 검증 과정인 거죠. 논문 검증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맞아 보입니다. 네. 앞서 지난해 9월에 이 미국의 로체스터대 교수죠. 링가 디아즈 이 박사가 세계 최초 상온 초전도체 발견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새로 게재된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의혹도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지금 우리 논문을 지금 진위 여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갑론을박 벌이는 건 전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사실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초전도체 자체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구체화되려면 진입장벽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법률 이슈토크 주제는 바로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한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경남, 이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중국 상륙이 유력했었죠.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 차례 일본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급선회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대로라면 오늘 10일쯤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수량도 걱정이 되지만 또 강한 바람 역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아주
강한 태풍으로 보인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력 변화가 지금 크지 않은 태풍으로 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태풍이 오면서 점차적으로 보통의 경우 태풍의 어떤 세력의 뭐 규모라든지 강도가 낮아지게 마련인데 이 카눈 같은 경우는 네. 강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북상해서 한반도를 통과하게 되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게 지역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 그리고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쪽 지역에도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용동에 많게 500mm 넘는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또 경상 동해안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눈의 진로가 매우 보기 드물 정도로 변칙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또 중간에 일본에 있다가 또 우리나라로 온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계속해서 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다고 했었죠.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죠. 그리고 이후 지난 3일에는 일본 규슈 남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태풍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지금 동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었는데 카눈을 명확하게 이끌어줄 주변 기압계가 없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예상 경로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열악한 환경이다 말이 많았던 결국 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도 태풍 앞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오늘 아침이었죠.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비상 대피 결정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렇죠. 잼버리 대회인데 이제서 조금 자리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풍이라는 변수가 또 찾아온 겁니다. 지금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 오늘 오전 네. 10시부터 차례로 새만금 영지를 떠났습니다. 네. 경기와 충청 등 8개 시군으로 분산 이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10개국의 5,700여 명은 전북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텐트 치고 이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북에 남은 대원들은 대학 기숙사로 향할 예정입니다. 대원들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긴 뒤에 11일 서울 상암동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거론되고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K-팝 콘서트를 즐긴 후에 폐영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잼버리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뭐 열악한 환경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 태풍 때문에 이전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무쪼록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활동들 빨리빨리 좀 제대로 준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안전이잖아요. 행안부 역시 호우 위기 경보를 이제 관심에서 경계로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격상이 되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지금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해안가 저지대 그리고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산로 등은 선제적으로 전면 통제하도록 했고요. 장기간 지속된 장맛비, 이 산사태 등 사면 붕괴의 우려가 높은 만큼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신속한 접근 통제, 또 인근 주민 대피를 실시할 것을 주문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휴가철인 만큼 휴가철 해안가 야영객, 또 이 해상 레저시설 이용객 등에 대한 선제적 통제, 사전 대피도 강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 있죠. 그리고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 세대는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 등과 협력해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사전 연락 체계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경상도 지역은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달 비 피해가 상당히 심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죠. 선제적 대피 조치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대응 근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해안가 주민의 사전 대피 등 철저한 준비를 시군에 당부해 둔 상황이고요. 네. 각종 매체를 통해서 태풍 대비 이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현장 예찰 점검으로 도민의 안전을 챙길 것을 지금 도 차원에서 지시
지시해둔 상황입니다. 또 도는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즉시 네. 비상 1단계로 근무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아무쪼록 완벽을 기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하게 준비하나 싶을 정도로 제대로 대비가 돼야지 또 올해에도 여전히 비 피해 정말 많았잖아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도 이제 좀 제대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 이 국민들이 태풍 대비 행동 요령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태풍이 오기 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태풍 상황 수시로 체크하는 것 중요하고요. 가정 하수구, 집 주변 배수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천 근처 주차한 자동차 이동시켜 놓는 것 좋죠. 그리고 비상용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지붕, 간판, 자전거 등 고정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또 대피 장소 확인해 두시고요. 비상 연락 방법 또한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태풍특보가 발령됐을 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태풍 정보 수시로 확인하고 주변에 관련 정보 공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야외 활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 피해 입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요. 가스 차단 또 전기시설 감전 위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야외 시설물 등 정비 활동 금지하고요. 침수 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날씨로 인한 피해가 유난히 많았던 올 한 해였죠. 이 여름 태풍이 예보된 만큼 미리미리 완벽하게 대비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 see that you're hurting. Why'd you take so long to tell me?